네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 이게 다 내 짓이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워요. 내가 왜 그걸 차고 있어? 당장 벗지 못해.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반으로 찢어진 짐승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의 국화꽃 향기를 갈랐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아들 성훈이가 나를 부축하려 뻗던 손길, 멀리서 들려오던 연불 소리까지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진공 상태에 빠진 듯 했다. 오직 내 눈앞, 팔에 2줄짜리 상주 완장을 두른 채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는 윤지연의 모습만이 끔찍하게 선명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인 가시는 길 편하게 해드려야죠. 그 여자가 나를 형님이라 불렀다. 언제나처럼 상냥하고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내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마치 잘 벼린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사모님이 충격이 크셔서 오죽하면 저러실까. 동정 어린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들의 눈에 나는 졸지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 정신 나간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마지막까지 고인의 곁을 지킨 헌신적인 간병인이었다. 미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 저 완장은 내 아들 성훈과 내가 차야 할 표식이었다. 남편 강민호의 법적인 아내이자 40년 가까이 그의 곁을 지켜온 박선주인 내가 말이다. 그런데 왜 고용한 지 1년 남짓 된 간병인 따위가 버젓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는가?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봐요. 성훈이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아들의 눈시울이 붉었다. 그 눈은 슬픔과 당혹감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적인 내 아들은 이 공적인 장소에서 추태를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성훈이의 힘에 못 이기는 척 끌려 나오며 마지막까지 윤지현을 노려보았다. 그 여자는 어느새 눈물을 글썽이며 다른 조문객의 손을 잡고 있었다. 완벽한 미망인의 연기였다. 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상주 완장을 찬 그 여자의 뺨을 후려쳤어야 했다. 아니, 머리채라도 잡고 끌어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평생을 교양 있는 사모님으로 살아온 내 몸이 그 마지막 품위마저 놓지 못하고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 순간의 망설임이 내 남은 인생을 얼마나 거대한 후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의 시작은 3년 전 남편의 췌장암 말기 판정이었다. 중소기업 사장으로 평생을 밖으로만 돌던 남자.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권위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내 인생의 전부였고 우리 집의 기둥이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항암 치료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호탕하던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성격은 아이처럼 변덕스러워졌다. 밤낮 없는 간병에 내 몸도 쇠약해져 갔다. 3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나는 함께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아들 성훈이가 더는 안 되겠다며 간병인을 수소문했다. 그렇게 윤지현이 우리 집에 처음 발을 들였다. 4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아한 인상에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말투. 이혼하고 홀로 산다는 그녀는 마치 이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사모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좀 쉬세요. 사장님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법과도 같았다. 윤지연은 남편의 식사부터 대소변 수발, 마사지까지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해냈다. 까다롭기 짝이 없는 남편조차 그녀의 손길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다. 며칠 만에 남편의 얼굴에 희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짜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잠을 잘 수 있었다.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지연 씨 아니었으면 나 정말 쓰러졌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사모님. 제 일인걸요. 나는 그녀를 가족처럼 대했다. 좋은 옷이 생기면 그녀부터 챙겼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함께 식탁에 앉아 먹었다.
그녀는 내게 남편의 상태를 누구보다 상세하게 전달해주는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힘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동지였다.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다. 그녀의 헌신은 연민이 아니라 야심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내게 보여준 공감의 눈빛은 사실 모든 것을 차지한 자의 여유로운 동정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균열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나보다 윤지현을 더 찾았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몸이 조금만 쑤셔도 그는 내 이름 대신 윤 선생을 불렀다. 여보, 내가 있는데 왜 자꾸 윤 선생을 불러요? 당신은 맨날 허둥대잖아. 윤 선생이 훨씬 나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아픈 사람의 투정이려니, 나보다 젊고 능숙한 간병인이 편한 것이 당연하려니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집안의 주도권은 조용히 그녀에게로 넘어가고 있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그가 편안해하는 실내 온도, 복용하는 약의 미세한 부작용까지 모든 것을 나보다 윤지연이 더 잘 알았다. 나는 마치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손님처럼 소외되어 갔다. 어머니,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꼭 자기가 이 집 안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아버지를 너무 독차지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들른 아들 성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펄쩍 뛰며 그녀를 변호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저렇게 자기 몸 안 돌보고 애쓰는 사람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오죽하면 저러겠니? 다 내 아버지 편하라고 그러는 거지. 성훈이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아들은 보았을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나의 나약함을. 그리고 그 나약함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를. 돌이켜보면 의심스러운 순간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남편이 무심코 그녀를 향해 당신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은조렸을 때, 윤지현이 남편의 서재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심지어 병원 VIP 병실에서 담당 의사가 나를 앞에 두고 윤지현에게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라며 자연스럽게 브리핑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모든 불편한 신호들을 예민함과 질투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렸다. 3년간의 간병에 너무나 지쳐 있었기에 그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대가가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편의 임종은 윤지현의 품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하는 윤지현과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의료진을 마주해야 했다. 마치 내가 남편의 마지막을 방해한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윤지연은 슬픔에 빠진 나를 대신해 장례 절차를 알아보겠다며 나섰다. 남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의 연락처까지 꿰고 있는 그녀의 유능함에 나는 그 순간까지도 고마움을 느꼈다. 넋이 나간 나를 대신해 모든 것을 챙겨주는 그녀에게 의지했다. 그것이 내 자리를 빼앗기 위해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단계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리고 장례식 당일 나는 마주하고야 말았다. 내 모든 믿음과 세월이 산산조각 나는 그 끔찍한 광경을. 상복으로 갈아입고 들어선 영안실 입구 조문객을 맞이하는 상주석에는 아들 성훈과 나란히 윤지연이 서 있었다. 팔에는 선명한 두 줄의 완장을 차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곳으로 걸어갔다. 내 발걸음에 맞춰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기 저 여자가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윤지연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슬픔에 잠긴 그러나 모든 것을 감내하는 듯한 성스러운 표정. 나를 발견한 그녀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안타깝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내가 왜 그걸 차고 있어? 당장 벗지 못해. 나는 그녀의 팔에 채워진 완장을 잡아챘다. 하지만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줄 뿐이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인 가시는 길 편하게 해드려야죠. 그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의 회사 상무가 나를 막아섰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윤 실장 없었으면 회장님 마지막 길 편하게 가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윤 실장.
회사 사람들까지 그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처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었다.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성훈이에게 이끌려 대기실 소파에 주저앉았을 때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나왔다. 헛웃음이었다.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 남편을 위해 고용한 간병인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아내인 나를 몰아내고 상주 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 여자는 내 남편의 마지막 길만 훔친 게 아니었다. 내 지난 40년의 세월을 강민호의 아내라는 내 이름과 자존심을 통째로 훔쳐 달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지독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나는 마침내 굳게 결심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모조리 되찾아오리라. 설령 그 끝이 진흙탕 싸움이 될지라도. 장례식의 절차가 기계적으로 끝났다. 사무제를 지내고 돌아온 집은 낯설었다. 남편의 채취 대신 짙게 밴 국화향이 텅 빈 거실의 공기보다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4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집이 이제는 나를 밀어내는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다. 넋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있는 내 옆에 성훈이가 뜨거운 꿀물 잔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뭐라도 좀 드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장례 내내 묵묵히 내 곁을 지키며 어른 노릇을 하려 애썼지만 그 역시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배신감에 속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을 터였다. 나는 꿀물 잔을 밀어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달콤한 위로가 아니었다. 성훈아. 그 여자 윤지연 말이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 물음에 성훈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지금은 좀 쉬세요. 그런 생각은. 아니. 나는 아들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가 쇠처럼 차갑게 나왔다. 알아야겠다. 내가 대체 얼마 동안이나 바보로 살았던 건지 알아야겠어. 그래야 내가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아. 내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었는지 성훈이는 더 이상 나를 말리지 않았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남편의 왕국이었다. 나는 평생 그 문턱을 함부로 넘지 않았다. 중요한 서류가 많다는 핑계, 집중해야 한다는 핑계.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나를 차단하기 위한 벽이었다. 그리고 그 벽 안으로 윤지연은 너무나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서재는 놀랍도록 깔끔했다. 마치 얼마 전 누군가 작정하고 정리한 것처럼. 남편의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조차 가지런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남편이 쓰던 묵직한 스킨 향 대신 윤지연의 은은한 라일락 향수가 희미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이 공간의 냄새마저 자신의 것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우리는 말없이 서류와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일기장이라도 편지 한 장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나오는 것은 낡은 계약서 뭉치와 세금 고지서들 뿐이었다. 허탈함에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을 때 무릎이 책상 아래 무언가에 닿았다. 책상 뒤편에 교묘하게 붙여놓은 작은 열쇠 상자였다. 성훈이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금고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남편이 서재 안쪽 벽에 걸린 풍경화 액자 뒤에 작은 개인 금고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성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나 보석이 아니었다. 벨벳으로 안감을 댄 작은 상자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였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윤지현. 제주의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동해의 겨울 바다 앞에서 심지어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사진 속 남편은 내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병색이 완연했던 남편이 아니었다. 사랑에 빠진 한 남자였다. 사진 뒷장에는 날짜와 함께 나의 사랑 지연과 함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정확히 11년 전이었다. 11년. 내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3년간의 간병.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그들의 길고 긴 관계의 마지막 장에 불과했다. 나는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는 동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은밀한 연애가 공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무대의 구경꾼이었을 뿐이다. 성훈이가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된 잠실의 오피스텔 등기부등본과 1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는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그 오피스텔은 남편이 지방 출장이 잦다며 얻어놓은 쉼터라고 내게 말했던 곳이었다. 나는 남편의 고단함을 걱정하며 주말마다 보약을 다려보냈었다. 그 보약을 받아먹으며 그는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였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남편이 유독 피곤해하던 날들, 잦았던 주말 출장, 설명할 수 없었던 카드 내역들. 내가 바보처럼 그의 건강과 사업을 걱정하며 애써 외면했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온몸을 찔렀다. 나는 사진과 서류들을 그려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내 40년의 결혼 생활이, 내 헌신이, 내 사랑이 한낱 쓰레기 조각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유언장을 개봉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나는 성훈이의 부축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이미 윤지현이 와 있었다. 검소한 검은색 투피스 차림에 슬픔을 머금은 단아한 얼굴. 그녀는 마치 자신이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까지 했다. 그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가 어떻게 여기 올 수가 있어?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윤지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나직하게 대답했다. 고인의 뜻입니다, 형님. 그 형님이라는 소리가 지독하게 역겨웠다. 변호사는 어색한 헛기침을 하며 우리를 자리에 앉혔다.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유언의 내용은 생각보다 더 잔인하고 치밀했다. 첫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잠실의 아파트는 아내 박선주에게 상속한다. 여기까지는 일말의 양심인가 싶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내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둘째, 아들 강성훈에게는 결혼 자금으로 증여했던 경기도의 아파트를 제외한 추가 상속은 없다. 셋째,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재산.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의 지분 전부와 모든 현금성 자산, 부동산들은 내 마지막 생을 그림자처럼 지켜주고 진정한 사랑으로 보살펴준 윤지현 씨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문장은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쳤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진정한 사랑? 그림자처럼 지켜줘? 남편은 자신의 불륜을 마지막 가는 길에 숭고한 사랑으로 포장하고 나를 그저 집 한 채를 받고 떨어져 나가는 껍데기뿐인 아내로 만들어버렸다. 심지어 아들 목까지 빼앗아 그 여자에게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었다. 내 인생 전체에 대한 공적인 모독이자 사형 선고였다. 회의실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복도에서 뒤따라 나온 윤지현이 나를 불러 세웠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훈이가 내 앞을 막아서며 으르렁거렸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나는 성훈이의 팔을 내리고 윤지현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해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드러나 보자. 윤지현은 처음으로 그가면 갔던 표정을 지웠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승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형님께는 죄송하게 됐어요. 하지만 민호 씨의 뜻이었어요. 그녀는 내 남편을 민호 씨라고 불렀다. 지난 11년 동안 민호 씨의 진짜 아내는 저였어요. 웃음과 눈물을 나누고 미래를 계획했던 사람은 저였다고요. 형님은 그저 법적인 서류 안에만 존재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민호 씨가 마지막에 저를 택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니었을까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비수를 꽂았다. 형님은 껍데기만 가지고 사신 겁니다. 민호 씨의 고뇌도 기쁨도 진짜 모습도 전혀 모른 채 그저 사장님 사모님이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사셨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알기나 하셨어요? 마지막 3년 제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 지옥 속에서 외롭게 죽어갔을 겁니다.
순간 내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하얀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평생 누군가의 뺨을 때려본 적 없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윤지연은 맞은 뺨을 감싸 쥐고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증오가 어렸다. 이제야 좀 솔직해지시네요, 형님. 그 고고한 껍데기를 벗으니 볼만하네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돌아섰다. 멀어지는 그녀의 어깨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승리자의 당당한 걸음걸이였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모욕적인 말들이 그 뺨을 때린 순간의 감각이 내 안에 마지막 남은 불씨를 되살렸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성훈이는 내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성훈아, 변호사 알아보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독하고 유능한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로. 아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니 소송하시게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말씀이세요? 그래. 유류분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쭈글쭈글하고 마디가 굵어진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물마를 날 없었던 내 손. 이 손으로 내 인생을 되찾을 것이다. 이건 단순히 돈 싸움이 아니야. 내 아버지와 그 여자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박선주라는 이름 석자를 되찾는 싸움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힘으로 증명해 보일 거야. 한 푼도 내 인생의 단 1분도 그 여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의 선언에 아들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슬픔에 잠겨있던 무기력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40년 만에 강민호의 아내라는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한 인간, 박선주의 모습이었다. 지옥 같은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그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 남은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소송은 늪이었다. 한 번 발을 담그면 온몸이 빨려 들어가는 진흙보다 더 질척하고 어두운 늪. 변호사 최민정은 나와 같은 예순을 간 넘긴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수십 년간 법정의 냉혹한 공기를 마시며 단단해진 강철 같았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고 희망을 섣불리 말하지도 않았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그건 자유의지니까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단 하나, 유류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죠.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윤지연 측은 분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고인의 마지막 3년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했고 그에 대한 대가이자 증여의 성격이다. 그리고 고인과 윤지연의 관계가 단순한 간병인 마이너스 고용인 관계를 넘어섰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사랑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모님. 증거는 돈의 흐름, 명확한 기록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차가운 얼음물처럼 내 머리를 식혔다. 분노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날부터 나와 성훈이는 우리 집의 과거를 파헤치는 고고학자가 되었다. 남편의 지난 11년간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신용카드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심지어 자동차 하이패스 기록까지.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명세서에 찍힌 낯선 레스토랑 이름, 주얼리 샵에서의 결제 내역, 내가 시어머니 제사를 준비하던 날 강원도의 한 고급 호텔에서 결제된 숙박비.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내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며 보약을 다리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여자와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내가 아들 유학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낡은 옷을 기워 입을 때 그는 다른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있었다. 내 40년의 세월은 그의 이중 생활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끝없이 복도를 헤맸다. 복도 양쪽에는 수많은 문이 있었고 문을 열 때마다 남편과 윤지현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윤지현의 반격도 시작되었다. 그녀는 약자의 가면을 쓰고 여론전을 펼쳤다. 남편의 오랜 사업 파트너나 친구들에게 연락해 눈물로 호소했다. 회장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 사모님은 얼굴 한 번 제대로 비추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전 돈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그저 회장님의 마지막이 너무 안타까워서. 교활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었다. 내가 남편의 간병에 지쳐 잠시 쉬었던 순간들을 아내의 무관심으로 포장했고 자신의 계획적인 접근은 숭고한 희생으로 둔갑시켰다. 사람들은 쉽게 그녀의 이야기에 동화되었다. 평생을 함께한 조강지처보다 병든 남자의 마지막을 지킨 젊고 헌신적인 여자의 이야기가 훨씬 더 극적이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40년 지기 친구인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주야, 너 정말 괜찮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도리가 있지. 그 윤 실장이라는 사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더라. 민호 씨가 살아있을 때도 얼마나 챙겼다고.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윤지현의 마수가 내 가장 가까운 곳까지 뻗친 것이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세상에 온전히 혼자 버려졌다. 좁은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사방의 벽이 나를 향해 좁혀오는 것 같은 질식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절망이 발끝부터 나를 잠식해 들어오던 그날 밤이었다. 며칠 밤을 새우며 낡은 서류 더미와 씨름하던 성훈이가 퀭한 눈으로 서재에서 나왔다. 어머니 찾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성훈이가 내민 것은 남편이 쓰던 낡은 외장 하드였다. 최신 노트북을 사준 뒤로는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완전히 잊고 있던 물건이었다. 성훈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을 새워 암호를 풀고 파일을 복구해냈다고 했다. 화면에는 개인 기록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이메일이었다. 남편과 윤지현이 주고받은 편지였다. 첫 이메일은 11년 전 윤지현이 남편의 회사 비서직에 지원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연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로를 부르는 애칭, 시시콜콜한 일상,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나는 숨을 멈췄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3년 전 남편이 췌장암 판정을 받은 직후에 주고받은 이메일이었다. 보낸 사람 강민호. 받는 사람 윤지현. 제목 이제 정말 시작해야 할 것 같소. 지연 씨. 의사가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군. 이제 미룰 수 없겠어. 당신을 내 옆에 둘 마지막 기회야. 계획대로 당신이 간병인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소. 내 안에는 당신도 알다시피 사람을 잘 믿고 순진한 구석이 있으니 당신의 연기력이라면 충분히 속아 넘어갈 거요. 당신이 내 마지막을 지키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 그래야 나중에 당신이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될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오. 내 모든 것은 원래부터 당신 것이었으니. 보낸 사람 윤지현. 받는 사람 강민호. 제목 레이 이제 정말 시작해야 할 것 같소. 민호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다 해드릴게요. 사모님 아니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과정일 뿐이에요. 지난 10년간 형수님 소리 들어가며 당신 옆자리를 지킨 건 저잖아요. 그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완벽하게 해낼게요. 당신의 마지막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통째로 빼앗기 위한 거대하고 치밀한 사기극이었다. 헌신적인 간병인의 모습, 내게 보여줬던 동정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남편의 병과 죽음마저도 그들에게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마지막 무대 장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모니터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과 함께 터져나오는 실성한 웃음이었다. 비극인 줄 알았는데 희대의 코미디였다.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바쳐 한 편의 연극에 돈을 대준 어리석은 관객이었다. 다음 날 나는 윤지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판 날짜가 잡히기 전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의외로 순순히 약속 장소로 나왔다. 우리가 만난 곳은 남편과 내가 결혼 30주년을 기념했던 호텔의 라운지였다. 창가 자리에 먼저 도착해 앉아있는 윤지연은 여전히 우아했다. 그녀는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요, 형님? 이제 와서 합의라도 하시려고요?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려 그들이 주고받았던 첫 이메일부터 마지막 이메일까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동요를 감추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모든 이메일을 다 보여준 후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당신이 민호 씨를 사랑했다는 말, 이제 믿지 않아. 당신은 그 사람의 돈과 인생을 사랑했지.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비겁함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줄 당신이 필요했던 거고. 정적이 흘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고요했다. 잠시 후 윤지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상냥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그녀의 본 모습이었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요? 가면이 벗겨진 그녀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 같은 여자가 뭘 알아? 평생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당신이 밑바닥에서 발버둥치며 살아온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해? 민호 씨가 내게 손 내밀었을 때 난 잡았어. 그게 기회든 동아줄이든 뭐든 잡았다고. 당신처럼 모든 걸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온 사람은 절대 몰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라운지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민호 씨가 진짜 사랑한 건 나였어. 당신은 그냥 잠만 자는 인형이었을 뿐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당신을 답답해했는지 알아?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준 거야. 그 대가로 이 정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잃은 건 돈 몇 푼이지만 난 내 청춘과 인생을 바쳤어. 나는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대신 지독한 연민이 느껴졌다. 한 남자의 거짓된 사랑과 돈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저당 잡힌 저 여자가 어쩌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그 남자의 구원자, 그 남자의 진정한 사랑. 그 이름표 평생 달고 살아. 난 이제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향해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차분하고 가장 단단한 목소리였다. 당신은 평생 강민호의 여자로 살아. 나는 이제 박선주로 살 거니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걸어 나왔다. 등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호텔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과 배신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눈물이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판사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릴 뿐이었다. 이메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윤지현이 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려는 명백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었다. 결과는 나의 완벽한 승리였다. 유언장의 효력은 일부 상실되었고 회사를 포함한 재산의 대부분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와 성훈이에게 돌아왔다. 패소한 윤지현은 멍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승자의 여유도 증오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내 인생의 절반이 통째로 부정당했고 남편이라는 존재는 내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끔찍한 진실만을 남겼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저 길고 지독했던 전쟁의 끝일 뿐이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승리를 알리는 변호사의 흥분된 목소리와 아들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내 주위를 감쌌지만 나는 거대한 진공 속에 홀로 떠 있는 기분이었다. 이겼다. 그런데 무엇을 이겼는가? 썩어 문드러진 과거의 진실을 확인하고 배신으로 얼룩진 돈 몇 푼을 되찾은 것이 과연 승리일까? 사람들은 내 손을 잡고 축하했지만 그들의 얼굴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내 시선은 저 멀리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처럼 주저앉은 윤지연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저 여자 또한 결국 한 남자의 이기심과 거짓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 연민은 아주 짧았다. 그녀는 선택을 했고 나는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훈이는 여러 번 내 눈치를 살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정말이에요.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심하셨죠?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아니, 성훈아. 이제 시작이야. 아들은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그저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강민호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떼어낸 텅 빈 자리에 박선주라는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고된 싸움. 그날 밤 나는 40년 가까이 살아온 잠실의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가죽 소파, 그가 매일 아침 신문을 읽던 식탁, 벽에 걸린 우리의 무표정한 결혼 40주년 기념사진. 집안의 모든 사물이 거대한 묘비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좀먹은 기만과 배신의 박물관이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이곳에서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퉁퉁 부은 눈으로 성훈이를 불렀다. 이 집 내놓아야겠다.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어디든. 이 집만 아니면 돼. 내 아버지의 흔적이 없는 곳. 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배어있지 않은 곳.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 내 결심이 단호하다는 것을 안 성훈이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나만의 의식이었다. 가장 먼저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다. 그의 손때가 묻은 책들, 그가 아끼던 만년필, 그가 받았던 수많은 상패들. 나는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상자에 담았다. 그의 물건을 만질 때마다 분노가 치밀기보다는 기이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그는 이제 내게 남편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한 시기를 함께 통과했던 지독하게 나를 속였던 타인이었다. 옷장을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 그가 출장 갈 때마다 들고 가던 여행 가방이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가방을 열었다.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다. 그의 필체였다. 암 투병을 시작한 직후부터 쓴 짧은 메모 형식의 일기였다. 나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겼다. 첫 장에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사업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지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왔다. 그녀의 손길은 평온을 준다. 아내는 울기만 한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더 깊은 죄책감의 수렁으로 밀어넣는다. 지연은 나를 이해한다. 내 두려움, 내 욕망, 내 위선까지도. 그녀 앞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평생 아내와 자식 앞에서 강한 남편, 유능한 가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이제라도 진짜 나로 죽고 싶다. 오늘 아내에게 심한 말을 했다. 그녀의 선량한 얼굴에 상처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미안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이미 지연에게 내 남은 생뿐만 아니라
내 모든 과거까지 저당 잡혔다. 마지막 장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힘없이 갈겨 쓴 글씨였다. 내가 죽으면 선주는 어떻게 될까? 그녀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나 없이 더 잘 살지도 모른다. 평생 내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 새장 속의 새처럼 살게 한 것은 나니까. 미안하다, 선주야. 하지만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지옥에서라도 당신의 행복을 빌겠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남편을 용서하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의 마지막 변명을 가엾게 여기는 눈물도 아니었다. 평생을 기만당한 내 자신에 대한, 그리고 끝까지 비겁했던 한 남자의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함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사랑과 죄책감 사이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지옥에서라도 당신의 행복을 빌겠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고백이었다. 나는 그 수첩을 남편의 다른 유품들과 함께 상자에 넣어 봉했다. 그를 내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장사 지내는 순간이었다. 집이 팔리고 나는 남편의 회사 지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 성훈이는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하길 원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이 회사는 내 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거짓말로 세워진 성이다. 나는 그 성의 여왕으로 살고 싶지 않고 너를 그 성의 왕자로 만들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결국 우리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지분 대부분을 매각했다. 사람들은 평생 놀고 먹을 돈을 걷어찼다며 어리석다고 수군댔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돈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나의 것과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었다. 강민호의 아내로서 누렸던 모든 것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창밖으로 작은 산과 공원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다. 평생을 살아온 잠실의 대형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나는 이곳이 훨씬 더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삿짐을 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낡은 책상 하나를 창가에 놓는 것이었다. 결혼 전 교사로 일하던 시절 쓰던 책상이었다. 결혼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면서 내 꿈과 열정이 담겨있던 그 책상은 베란다 구석에서 40년 가까이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다. 나는 마른 걸레로 책상 위 먼지를 정성껏 닦아냈다. 마치 내 지난 세월의 아픔과 후회를 닦아내는 것 같았다. 책상 서랍 안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대학 시절 작가를 꿈꾸며 끄적였던 소설의 초고와 시들이었다. 나는 그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잊고 있던 내 젊은 날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동네 작은 도서관의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20대 젊은이들이었다. 곱슬머리의 젊은 강사는 나를 보고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첫 수업,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시간이었다. 나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내 인생은 강민호라는 남자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 한참을 망설이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박선주. 올해 63이다. 나는 오늘 내 인생의 첫 문장을 쓴다. 글을 쓰는 동안 몇 번이고 눈물이 흘러내려 원고지를 적셨다. 하지만 그 눈물은 쓰지 않았다. 내 이야기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놀라운 치유의 과정이었다. 한 문장 한 문장 써 내려갈수록 내 안에 엉겨 붙어 있던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작가이자 주인공이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다. 흙냄새와 풀냄새를 맡으며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졌다. 주말에는 성훈이네 가족과 함께 평범한 식사를 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나를 대했고 어린 손녀는 내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다. 나는 더 이상 엄격한 시어머니나 슬픔에 잠긴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 박선주였다. 어느 날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윤지연에 대한 소식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잠실의 오피스텔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다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모양이었다. 꼴 좋다는 생각 대신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결국 강민호라는 남자의 그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 남자가 남긴 재산, 그 남자와의 관계에 여전히 얽매여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내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저 잊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벌이자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새로 단장한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이사 온 지 석 달 만에 드디어 나만의 문패를 주문했다. 택배 상자를 뜯자 단정한 고딕체로 새겨진 이름 석자가 나타났다. 박선주. 나는 삐뚤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패를 현관문에 붙였다. 강민호 아내 성훈이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내 이름 석자가 적힌 문패.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패였다. 나는 문패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아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글쓰기 강좌의 젊은 강사였다. 선생님, 지난번에 내셨던 수필, 저희 문예지에 실어도 괜찮을까요? 다들 선생님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솔직하고 힘이 느껴지는 글이라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 글이,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문으로 황금빛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내 발치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40년 만이었다. 누군가에게 강민호의 아내가 아닌 박선주 선생님으로 불린 것은. 나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찬란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상쾌하고 새로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차올랐다. 길고 지독했던 겨울은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내게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수많은 문장과 살아내야 할 온전한 나의 날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나의 이름으로 바로 서 있었다. 박선주라는 이름으로. 나는 미소 지으며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박선주님이 나의 이름으로 쓴 새로운 시작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